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정신과 약물의 2편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물에 좀 관심이 많고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의 답변을 제가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질문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드리고, 오늘 또 질문을 하시는 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한 뇌 행복한 마음이라는 시리즈로 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신질환의 여러 가지 기전, 또 정상, 그다음에 치료,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약물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은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잠깐 좀 그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약은 나를 바꾸는 약이다."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평생 먹어야 한다." "약이 뇌를 손상시킨다." "불안약은 경보를 그냥 꺼 버린다." "치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 "약으로만 해결된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인제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쪼끔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쪼끔 더 추가를 할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살이 많이 찐다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좀 더 살이 찌는 약들이 조금 많기도 하고요. 또 과거 약물들은 부작용이 살이 찌는 거 말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살이 좀 찌는 거는 그냥 뭐 그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인제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살이 찌는 그런 부작용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죠. 뭐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내가 약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살찌는 건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살이 찌는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살이 찌는 것은 좀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이 많이 찌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막 20kg 이렇게 찌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살이 전혀 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약의 용량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대개는 이제 초반에는 식욕이 느는 그런 효과가 크죠. 밥맛이 좀 좋아 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단 거도 막 당기고,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제 쪼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먹질 않는데도 살이 찐 것이 그냥 유지가 되기도 하고, 살이 쪼끔씩 쪼끔씩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제 많이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의 대사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졸려온 약들이 많죠.
요새 약들은. 그래서 좀 졸려오면 활동량이 떨어지고요. 활동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를 덜 하게 되죠.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찐다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그다음에 그걸 잘 좀 이렇게 소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별로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어 있죠. 그런데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은 많이 먹는 것, 또 많이 먹지는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사에 변화가 생기는 것, 뭐 이런 거죠. 어떤 경우는 병이 걸려서 잘 먹질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체중이 빠지죠.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면 또 식사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체중이 늡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욕이 좋아지고 살이 찌는 게 좋아지는 것의 어떤 징표다, 이렇게 본 적도 있죠. 근데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인제 살이 찌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그러면 살이 찌면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살이 덜 찌는 약으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하고 한 달, 두 달 만에 20kg, 30kg이 찌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 약은 그분한테는 살이 굉장히 찌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약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다시피 자이프렉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심하게 찌는 분들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막 상당히 많이 찌죠. 그런 분들은 약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꾸는 약이 젤독스, 지프라시돈이라고, 그 젤독스는 살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을 바꾸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어느 정도 정상이 좀 이렇게 안정돼 있는데 약을 바꾸면 그 약을 바꾸는 와중에 한 20% 정도는 좀 정상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조심해서 바꿔야 되죠. 부작용만 보고 우리가 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보고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인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인제 어 체중을 빼는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관이 운동을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초기에 체중을 좀 재고 허리둘레 같은 걸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러면은 쪼금씩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많이 찌지는 않아서 굳이 약을 바꿔야 될 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약을 좀 추가를 해 보죠. 그러면은 메포르민 이런 약을 좀 추가를 해 보면 이 메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걸 좀 줄이죠. 그리고 인슐린의 어떤 그 작용을 좀 더 증가시키게 되는 이런 약이죠. 그래서 메포르민이 당뇨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근데 이 인제 이런 분들한테 소량을 쓰기도 하죠, 체중이 느는 분.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량을 쓰더라도 효과가 좋아서 식욕도 좀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이 살을 처음부터 빼고자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을 아예 그냥 처음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걸 맞고 체중을 좀 빼고 대개 한 15% 내지 20%는 좀 빠진다고 되어 있죠.
빼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를 하는 그게 오히려 쉽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연구를 하고 좀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없이 그냥 안심을 하고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약을 쓰긴 하는데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제 복부나 이런 데 주사를 맞는 거죠. 소위 인제 GLP-1 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많이 먹으면 인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욕이 포만감을 느끼는 그럴 때 나오는 게 GLP-1 이죠. 그래서 GLP-1 이 나오는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GLP-1 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의 수용체에 이 약물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많이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식욕을 적게 느끼고 특히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위고비보다 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죠. 항우울제 중에 특히 여기 보시면 멀타자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멀타자핀이 레메론이라는 약물이죠. 레메론. 이 레메론은 수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그래서 항우울제 중에 여기 보시면 요 위쪽으로는 체중이 증가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체중이 감소하는 겁니다. 0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트립틸린, 아미트립틸린 이런 약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가 않죠. TCA라는 약물이기 때문에. 근데 멀타자핀은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잠이 좀 부족한 불면이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한테는 멀타자핀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중도 좀 느리기도 하지만 수면 효과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을 많이 자고 좀 이렇게 하면은 살이 좀 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멀타자핀은 특히 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고요. 그럴 경우에 체중도 많이 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미프라민, 클로민이라고 클로미프라민의 약도 조금 증가하고요. 보시면은 뭐 그 이외의 다른 약들은 사실 항우울제는 크게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인제 정신병 약물이죠. 항정신병 약물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체중이 좀 증가하고 이쪽으로는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고 근데 특히 클로자핀이나 올란자핀, 자이프렉사는 체중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클로자핀은 효과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쪼끔 좀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그걸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임에도 불구하고 클로자핀을 쓰고 또 인제 체중을 빼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도록 약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올란자핀, 자이프렉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약물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란자핀은 1차 약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쭉 리스페리돈도 조금 체중이 증가하고요. 그다음 할로페리돌 1차 약 어 그러니까 티피컬 정형 항정신병 약물. 그런데 체중이 약간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이티피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쓰다가 효과가 없다든지 뭐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약을 추가를 해서 쓸 경우는 할로페리돌이 아직도 조금씩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라시돈, 젤독스라는 약물이죠. 이 약물이 체중 증가가 없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프라시돈이 체중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로자핀이나 자이프렉스 같은 약물을 써서 체중이 증가한 분들한테 이 지프라시돈을 조금 추가를 하면 이미 찐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는 약을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요. 플라세보는 뭐 위약이죠.
위약인데 조금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 변화가 없다고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중에 술을 먹으면 어떡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뇌를 좀 대뇌 피질, 특히 대뇌 기능을 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약들과 함께 그 약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부작용이 더 많아지고요.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 원래 약물의 효과는 좀 떨어지고 부작용이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 이게 수면제, 진정제, 불안 감소제죠. 그럴 경우에 술을 드시면 안 그래도 불안하고 수면 효과가 있는 게 졸림이, 극심한 졸림이 있고 너무 좀 졸리기도 해서 판단력 저하가 일어나고 또 뭐 휘청휘청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을 입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기전은 알코올이고 벤조다이아제핀이 뇌의 억제성 신호를 강화시켜서 이게 이제 효과가 극도로 좀 이렇게 과장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강북의 모텔 그 살인 사건 아시죠? 그 소시오패시 그 점수가 25점이 나와서 그 여성분이 남자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용한 약물이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사실은 조금 드신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이 좀 의뢰 뭐 술은 아니더라도 약물에 뭐 또는 다른 거에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심하게 효과가 과장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서 뭐 이런 호흡이 억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호흡이 억제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회복되기도 하는데 호흡이 억제돼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아마도 상당히 많은 약물을 타서 호흡이 억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항우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도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충동성 증가 이런 게 심하게 나타나고요. 알코올 자체가 이게 수면이나 기분, 충동장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항우울제가 좀 진정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지러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겹쳐가지고 나타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분 조절제 리튬 마찬가지죠. 리튬이 이게 좀 술이 이제 탈수나 구토나 설사 이런 거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리튬 농도가 이런 것 때문에 상승되는 거죠. 술 먹고 뭐 토한다든지 이러면서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리튬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리튬 중독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죠. 떨린다든지 운동 실조가 나타난다든지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수분이나 염분 균형이 깨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항정심병 약물 마찬가지입니다. 졸림이 심해지고 저혈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약물, 정신과 약물하고 술하고는 같이 드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맥주 한 잔 뭐 이렇게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약을 가능하면 그날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험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숨이 느려진다든지 호흡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깨우기가 어렵게 심하게 졸립다든지 심한 의식 저하, 반복적인 구토 탈수,
또 경련, 실신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데 커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커피를 많이 먹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조금 졸려오니까 커피를 자꾸 먹죠. 그래서 뭐 7잔, 8잔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죠. 불안이나 공포가 악화되죠. 커피에는 카페인이 각성제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커피를 먹으면 더 각성시키죠. 그러니까 두근거림, 손떨림 이런 게 많아지고요. 이런 약물들 먹고 나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나죠. ADHD 등도 이게 자극시키는 거죠. 뇌를 자극시키는데 당연히 카페인도 자극을 시키니까 더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지고 막 너무 막 각성돼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죠. 또 항정심병 약물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항정심병 약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러는데요. 이 인제 카페인을 많이 먹다 커피를 많이 먹다가 인제 끊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확 줄여 버립니다. 이때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카페인이 이 간 효소를 영향을 미칩니다. 간 대사 효소 CYP1A2라고 해서 그 간 효소를 억제하는데 간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클로자핀이나 올란자핀이 대사가 늦어집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약을 그냥 똑같이 먹고 있는데 인제 내가 커피를 끊어야지 해서 많이 먹다가 갑자기 끊어 버리면 오히려 먹는 약의 농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위험하죠.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카페인은 가능하면 서서히 줄이는 게 좋은 거고요. 대개 카페인이 스타벅스에 가시면 여러분들 제일 적은 게 그 톨 사이즈라고 제일 적은 그게 있죠. 그게 카페인이 한 150mg에서 200 내지 250mg, 한 200mg이 평균입니다. 150에서 25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정상인들이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이 400mg입니다. 그러면은 그 커피 2잔을 드시면 됩니다. 정상인들은 150 내지 200mg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분들한테 물으면 대개 한두 잔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질 않고 서서히 줄이고 많이 드시는 분은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에 드시라. 오후에 드시면은 또 인제 저녁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잔 드시고 도저히 안 되면은 뭐 한 2잔 정도 드시는데 가능하면 한 잔으로 좀 줄여 봐라. 어차피 카페인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임신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죠. 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은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신 1기는 가능하면 약물을 중단하는 게 좋고요. 중단하기 어려우면 가능하면 최소 용량을 쓰고 임신 2기 내지 3기도 가능하면 최소 용량을 쓰는데 안 되면은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재발을 해서 또는 정신 증상이 심해져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또 현실감 없는 행동도 하고 막 불안하고 이러면 오히려 태아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병이 안정이 된다면은 약을 줄이고 최소 용량을 쓰고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계획 임신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임신이 되면 안 됩니다. 계획 임신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약물을 이 약은 쓰면 안 된다. 미국 FDA에서 이렇게
약별로 종류를 정해 놨습니다. X라고 X 등급은 임신 중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프로기스트, 데파코시라는 약물이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A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사용을 했으면 되고요. B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인데 당연히 사용을 했어도 됩니다. 이 B는 동물 연구에 위험성이 없다는 게 많고요. 하지만 인간 연구가 있기는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B도 괜찮겠죠? C는 우리 약물 중에, 정신과 약물 중에 가장 흔한 게 C입니다. C는 동물 연구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100% 아직 더 어떨지는 모르죠. 동물 연구에서는 조금 위험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C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C가 있는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D는 위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인체 데이터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을 쓰는 것에 대한 위험보다 안 쓰는 것의 위험이 더 크다면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약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과의 위험성을 따져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병이 나빠지겠다,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용을 하면서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은 대부분이 B와 C고요. 항우울제 중에도 대부분이 C인데 파록세틴, 팍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D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기분안정제, 항경련제엔 리튬, 카바마제핀, 아까 말씀드렸죠, D 등급입니다. 가능하면 거의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발프로기스트, 데파코스는 아예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불안제, 진정수면제, 디아제팜 D, 로라제팜 D, 알프라졸람 D, 전부 다 D죠. 졸피뎀, 수면제는 C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졸피뎀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른 거는 가능하면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전은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졸렵지 않으면 운전은 관계가 없습니다. 졸렵고 이러면 운전하면 안 되죠. 졸려워서 깜빡 잠들어서 사고 내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난주에 질문을 받은 것을 조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 질문은 약을 먹으면 진짜 나가 아니라 약에 의해 조절되는 상태로 사는 느낌이 들까 봐 걱정입니다. 내가 약에 지배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 발표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신과 약물을 드시면 내가 약물에 지배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약에 의해서 막 조절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신과 약물은 뭐 약을 드신다고 자기가 약에 조정당하고 자기 자신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약이라는 거는 다른 약물과 똑같이 뇌의 어떤 신경전달 물질 또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 그다음에 그 시냅스 그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어떤 뇌 기능을 조절하는 겁니다. 뇌 기능을 조절해서 어떤 인지 기능이나 정신 정상을 바꾸는 것이, 그게 곧 나의 어떤 자아를 바꾸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죠.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약이 필요하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졸민정 부작용 꼭 부탁드려야 합니다. 졸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품명이죠. 이거는 성분명으로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입니다. 트리아졸람은 수면제 중에 하나죠. 수면제 중에 유명한 게 스틸록스, 졸피뎀이죠. 그 다음이 트리아졸람입니다. 근데 트리아졸람은 3주 이상은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아졸람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작용하는 일종의 벤조다이아제핀과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벤조다이아제핀 중에 작용 시간이 짧은 약, 중간 정도 약, 작용 시간이 긴 약이 있다 그랬죠. 짧은 약은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그 약을 먹으면 졸립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런 게 알프라졸람, 자낙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런 트리아졸람. 그 다음에 다이아제팜 같은 벤조다이아제핀은 약간 더 기니까 조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졸립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벤조다이아제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면제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수면제보다 짧은데 기억 상실이라든지 약간 졸렵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왜냐면 효과가 빨리 나오니까, 빨리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판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기억 상실증이 다른 약에 비해서 심하니까 이건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를 하셔서, 우리나라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특히 다른 약이 잘 듣질 않는 불면, 이런 경우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상의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함부로 드시면은 이제 또 부작용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감정이 둔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될까 싶었어요. 기쁜 것도 그냥 그렇고 슬픈 것도 그냥 그렇고. 예, 이 우울증을 드시면 우울 증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약을 먹었는데 별로 우울증도 좋아지지도 않으면서 감정이 좀 둔화되는 느낌? 이런 걸 좀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울증이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좋아지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울증 약을 사용을 하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일주일 내지 2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약을 드시더라도 그 시간이 덜 돼서 효과가 없으면은 우울증은 좋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해질 수도 있죠. 효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좀 둔화되고, 우울 증상이 하나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항우울제는 이 감정의 폭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폭이 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감정의 폭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성 장애의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는 더 문제가 이 폭이 문제인 거죠. 폭이. 근데 이제 이 약이 좀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감정이 둔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우울증이 좀 항우울제로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는 항정신병 약물을 소량 추가하기도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도 항우울 효과가 요새 좀 있기 때문에 좀 추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약간 감정을 둔화시키는, 왜냐하면 도파민 쪽을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둔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을 감량한다든지
병원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약을 좀 조절하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질문은 메칠페니데이트가 건강한 성인에게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이 메칠페니데이트는 아시다시피 ADHD, 그러니까 주의력 집중 장애에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어른 주의력 집중 장애가 문제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ADHD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그런 대로 지내다가 또는 뭐 약간 가지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ADHD 증상이 나오는데 성인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양극성 장애 조증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메칠페니데이트를 드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심전도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부전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메칠페니데이트가 각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부작용, 특히 부정맥, 심박수 같은 걸 높이기도 하고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서 심장이 좀 빨리 뛰기도 하고 이럴 경우는 있는데 심부전까지는 뭐 아직 보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약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큐시미아 복용을 했는데 약간 멍하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살은 빠져도 불안해서 위고비로 바꿨습니다. 예. 이 큐시미아가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약이죠. 큐시미아는 이 펜터민이라는 게 이제 이거 역시 각성제 비슷한 거죠. 이것도 많이 먹으면 불면, 우울, 이 각성시키는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 두통, 환각, 심하면은 뭐 정신병적인 증상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약을 잘못 드시면 정신병적인 증상, 막 환청 같은 게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망상 같은 게 막 피해망상 같은 게 막 나타나고, 또는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데 이런 살이 쪄서 이런 약을 막 모르고 그냥 드시는 분들은 정신과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큐시미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약인데 펜텔민과 토프라메이트가 합쳐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토프라메이트는 항정간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간질이라고 한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뇌전증 치료하는 약인데 정신과에서는 그러니까 조울병, 양극성 장애를 좀 치료하는 약인데 이 토프라메이트가 과거에 체중 증가가 없다, 또는 일부 체중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는 경우가 있었죠. 정신과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쓰면 체중이 좀 감소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펜틀민과 토페라메이트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큐시미아라는 다이어트 약을 쓰는데 이제 어떤 뭐 개인 병원이나 같은 데 가면 이 약을 쓰는 거죠. 근데 비교적 뭐 효과가 좋은 거죠. 포만감도 올라가고 체중 감량을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나비 알약, 요게 나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면 유명한 약이죠. 나비약.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뭐 FDA 승인도 받았죠. 비만 치료제로.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드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성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 펜터민이 각성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위고비로 바꾼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내 의지로 약을 먹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이분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보통 그런 말이 있죠. 약은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을 꼭 사용해야 되는 분은 약을 사용해서 잘 지내면 그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아지시면 약을 서서히 끊으면 되죠.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분을 굳이 또 약을 사용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필요하면 약을 써서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분들은 굳이 사용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약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다음은 약을, 이분은 이제 약을 드시다가 이제 괜찮은, 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줄여야 되나요? 바로 줄여도 됩니까? 이런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을 드셔서 좋아지시고 나서 약을 금방 그냥 끊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 정신 증상이나 뭐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냥 금방 증상이 오고 금방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당히 좀 오랫동안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부의 자극, 이런 게 축적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그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거는 그냥 그 증상이 좋아진 거지, 오랫동안 스트레스나 이런 게 왔던 게 그게 금방 없어진 게 아니죠. 한 3 주, 한 달 이렇게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아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약을 먹고 한 뭐 1주 정도 약을 먹고 좋아졌다. 그리고 약을 끊어 버리면 또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받은 스트레스가 아직까지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뇌가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힘들어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다 뇌의 기능이 조금 약한 거죠. 제가 용수철 이야기를 항상 많이 비유를 드는데, 용수철이, 이 직경이 두꺼운 용수철은, 튼튼한 용수철은 스트레스가 막 몇 번이나 계속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오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상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약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늘리면 그다음에 놓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느슨하게 늘어져 가지고. 이런 분들은 똑같은 거죠. 우리 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용수철이 약한 것처럼 뇌가 변화되면 금방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 변화된 뇌, 소위 말하는 균형이 깨진 뇌를 약을 통해서 이거를 교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그럼 좋아졌는데 금방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이게 돌아가죠. 이미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균형이 깨진 내 기능은 쉽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약으로 이걸 바로 고친 이 균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인제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러면 약을 조금 내리고, 그래서 뇌가 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잘 또 유지가 되게, 그러다가 또 쭉 지속이 되다가 또 괜찮은 것 같아. 잘 지내. 한 몇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그러면 또 약을 조금 줄이고. 그러다가 쭉 지내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약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가 기능이 교정된 뇌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잘 다시 적응돼서 생활을 하죠. 물론 좋아지고 난 다음에 또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면은 다시 악화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되죠. 그런데 바로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약을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좀 약하구나. 내가 좀 예민하구나.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이 좋은 장점도 있죠. 예민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둔한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냥 성격이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뇌가 좀 예민했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조그마한 자극에도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의 그런 기질이 그렇죠. 둔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창조적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아 내가 성격이 이렇구나. 내가 성격이 내성적인데 조금 더 좀 외향적으로 생활을 좀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좀 약하구나.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튼튼하게 해야지.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줄이면은 어떤 사람은 끊을 수도 있고요. 못 끊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견디고 다시 돌아오면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좀 더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같은 좁은 공간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열받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는 것 같네요. 폐쇄공포증 클로스트로포비아라 그러는데 예전에 교수님 방송을 보고 반복 상황의 반복학습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심하면 약을 드시면 되고요. 드시면 불안이 줄어들고 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부딪히고 불안한 것을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피하시면 절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좁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들어가서 좁은 데 들어가면 답답하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더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답답하고 막 그런데 견딜 만은 해. 그러면은 그걸 자꾸 부딪혀서 하다 보면 그 정도가 약해집니다, 불안한 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죽을 것 같은데 뭐 별것 아니야.' 좀 있다 보면 그렇게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들어갔는데 공황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막. 땀이 막 나고 막 해가 막 쓰러져요. 이런 분은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서 힘이 생기면 그다음에 약을 줄이면 되죠. 다음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약을 먹으면 편해지는데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하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약이 나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거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약을 먹어서 약의 도움을 받네.' 또는 어떤 분들은 주위에서 그러죠. "너 의지가 약해서 그래.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아프면 약을 먹고 하잖아요. 어디 아프면 수술도 하죠. 똑같습니다. 뇌가 아프면 뇌가 아픈 거에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지고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약을 끊으면 되죠. 전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약을 먹으면 뇌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뇌가 편해지는 거죠.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회복되는 힘이 약해질까 봐. 그러니까 약은 적절하게 드셔야 됩니다. 약은 무조건 드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드시고요. 또 약을 드셔서 좋아지면 약을 서서히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은 멜라토닌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안 나오기도 하나요? 이것은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해요. 멜라토닌. 우리가 멜라토닌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멜라토닌이 뭐 안 분비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가슴 쪼이는 증상이 있어서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고민이 많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정신병의 증상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노이로제 증상이죠. 가슴 부위가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심전도 이런 거 찍어 봐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심장이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정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어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냥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이분은 믿는 약이 효과적일 거다.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더 효과가 좋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위약 효과. 우리가 밀가루, 아무 의미 효과가 없는 밀가루를 주면서 밀가루로 된 그 약을 주면서 이거 항우울제야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의 우울 증상의 3분의 1은 좋아집니다.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항우울제를 치료할 때 그 약을 주면, 그리고 그 약을 주고 가짜 약을 주고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그러면 진짜 약을 주면 대개 100명 중에 3분의 2 정도 60 내지 70%가 좋아집니다. 가짜 약을 준 사람은 한 30%가 좋아집니다. 이 차이가 30%, 30, 40% 정도죠. 나머지 20, 30%는 어차피 약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세보 효과, 위약 효과인데 당연히 효과가 약이 있다고 믿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위약 효과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뇌의 반응이 있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도 우리가 이건 뭐 약이 좋아질 약이야. 그렇게 먹으면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위약 효과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미주신경 실신을 그다음 분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이 가끔 있죠. 장시간 서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그런 분은 갑자기 정신이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혈압이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런 경우 대부분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혈압이 좀 떨어지고 저혈압이 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한번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 않은가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현병이라서 발병을 했고 진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7세에 발병해서 우울증과 강박증 진단을 받고 18세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검사만 받았는데 환청과 환시는 없고, 그런데 20세 이후에는 우울증과 범불안 장애가 그로 진단을 받았고 조현병 진단은 안 나오고, 근데 학습 저하가 있고 스트레스 취약증,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조현병이라기보다 조현성 성격 혹은 조현형 성격이지 않나. 그러니까 조현병은 아니고 조현병과 조금 그런 걸 공유하는 게 조금 있는,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가끔 엉뚱한 생각 같은 거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그냥 정신병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 거죠. 리보트릴을 0.5mg 4달 복용했습니다. 단약은 4분의 1씩 1주씩 줄이면 되나요? 요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경과를 보면서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은 머리 혈관의 감각을 못 느끼는 건 정신과를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내 혈관의 느낌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혈관에는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뭐 그거는 그냥 노이로지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 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고, 그냥 스트레스는 노이로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너무 내용이 질문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금 일부를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조금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또 오늘 들어온 질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슬라이드를 발표자 보기로 좀. 예, 알겠습니다.